안녕하십니까. 가든스토리 꿈팜 정원입니다. 오늘은 브리첼과 양잿물에 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었답니다. 우리는 브리첼에 양잿물을 바른다고 해서 굉장히 독극물을 갖다가 어떻게 빵에 넣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브리첼은 독일이나 유럽에서 200년 이상 양잿물로 빵에 발라서 만드는 특이한 빵이랍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브리첼과 양잿물의 오해에 대해서 간단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소금물을 전기 분해해서 양잿물이 만들어지고 염산이 만들어지죠. 즉 소금물은 안전하지만 전기 분해하여 강산인 염산이 만들어지고 강알칼리인 양잿물로 만들어진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간장, 대두박을 염산으로 반응시켜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양잿물을 넣어서 강산과 강알칼리가 중화되어 소금이 남겨진답니다. 여기에 소금을 추가하고 캐러멜을 더 넣어서 색을 맞춘 것이 3분의 간장이죠. 사실 메주로 만든 간장보다 3분의 간장이 아미노산을 충분히 콩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을 충분히 분해시켜 주기 때문에 더 맛있답니다. 하지만 화학적인 것이라고 해서 요즘엔 이제 양조 간장에다가 3분의 간장을 적정 비율로 섞어서 요새 제품이 나오고 있지요. 이처럼 양잿물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특성이 있답니다. 즉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만들든가 아니면 옛날에 파마머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양잿물을 이용했답니다. 머리를 둘둘 마른 다음에 양잿물을 희석액을 발라서 분해하여 고정을 시킨 거죠. 고정시킨 데에다 다시 중화제를 발라서 다시 강하게 머리에 원래대로 단단한 머리로 만들어주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파마머리가 된 것이죠. 지금은 양잿물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다른 성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잿물의 이용의 또 하나의 방법은 아미노산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된답니다. 닭털이나 돼지털, 소털을 양잿물로 녹여서 그것을 아미노산 비료를 만들지요. 우리가 양잿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해해 볼 텐데요. 소금물을 전기분해해서 양잿물을 만든답니다. 보통 소금은 NaCl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물에 H와 OH, 물은 H2O니까 H기와 OH기로 존재하는데 전기분해로 Na-극에는 수소 H2가 이끌려오고요. 여기에 염소 Cl이 결합하여 HCl 염산이 만들어진답니다. 플러스 극에는 아까 물이 H2O니까 H 하나는 뺏어갔는데 OH기가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소금에 Na 플러스가 결합하여 양잿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NaOH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로부터 잿물이라고 이용했어요. 즉 볏짚이나 풀을 태워서 그걸 물을 내려서 나온 물이 칼륨입니다. 칼륨 성분인데 이 칼륨 성분을 빨래할 때 이용했답니다. 물론 도자기에 잿물이라고 할 때 그 잿물도 이 성분이죠. 지금도 화학적으로 수산화 칼륨은 비누를 만들 때, 물비누를 만들 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수산화 나트륨은 고형된 비누, 천연비누, 고형된 비누를 만들 때 사용하지만 물비누를 만들 때는 수산화 칼륨을 사용한답니다. 어찌됐건 서양에서 이 화학적인 양잿물이 들어와서 우리는 비누를 만들게 되었지요. 제가 어릴 적에는 쌀겨 비누를 만들었답니다. 즉 쌀겨와 양잿물하고 물을 섞어서 끓여요. 퍽퍽 끓인 다음에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비누로, 쌀겨 비누로 사용했죠. 그때는 비누아깝이라는 것도 몰라가지고 빨래가 더 잘 되게 양잿물을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 우물가에서 빨래할 때 손끝에 구멍이 뚫렸답니다. 정말 무식한 몰랐던 시대였죠. 이는 쌀겨에는 쌀겨 기름이 한 18.3% 들어있고 비누화이 져서 충분히 비누화 가장을 해야 됐었고 또 이것을 항아리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고용으로 말렸어야 돼요. 말리면은 양잿물이 남은 성분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베이킹 파우더가 된답니다. 베이킹 파우더가 돼서 하얗게 성분으로 추출돼 나오는데 그런 다음에 충분히 말려서 남은 양잿물이 베이킹 파우더 탄산소다죠. 소다가 될 때까지 두었다가 빨래비누로 사용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양잿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잿물은 단백질을 녹인다고 했죠. 그래서 피부 표면을 빨래하는 손끝을 자극적으로 녹이다 보니 구멍이 뚫렸답니다. 물론 피가 나올 정도 구멍뚝이 아니라 빨갛게 구멍이 뚫렸던 거죠. 한마디로 옛날엔 너무 무식했습니다. 지금도 상식적으로 양잿물을 빵에 만든다고 프레첼 만든 데 쓴다고 해서 양잿물 그 독성이 강한 거를 어떻게 빵을 만들어 이런 오해가 생긴 것도 마찬가지죠. 저도 천연 비누를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비누를 만들면은 항상 비누화 값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기름에 오일과 양잿물의 양을 섞는 양이 기준이 있어요. 양잿물 성분을 많이 넣게 되면은 비누화 값에서 여분의 양잿물은 말리는 과정에서 탄산소다로 가루로 남게 된답니다. 그래서 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천연비누를 만들 때 비누화 값에서 양잿물 양을 약 1%에서 3%까지 덜 넣어서 오일이 남게 만든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일 성분이 비누를 썼을 때 오일 성분이 피부에 남게 돼서 빡빡하지 않게 이 상식을 하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천연 비누를 만들면
오일이 비누화가 되지만 비누화되면서 글리세린이 남는답니다. 글리세린이 남아 있어서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이 판매하는 비누는 글리세린을 따로 추출해서 단단한 비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향료 같은 걸 넣어서 그렇게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비누가 단단한데, 천연 비누를 직접 만든 것은 비누가 무르답니다. 그것은 글리세린이 함께 들어있어서 물른 것이니 더 좋은 것인데 물러서 나쁘다, 안 좋다 이런 말씀은 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잿물을 화장실 뚫어뻥, 아까 돼지털, 소털, 닭털 얘기했듯이 화장실이나 이 세면대가 막혔을 때 뚫어뻥을 갖다가 쓰게 되지요. 그 세정제를요. 거기에는 락스가 한 2%에서 5% 들어있고 양잿물이 0.5에서 1.5% 들어있답니다. 그 양잿물이 화장실 세면대 막힌데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주로 막히게 되는데, 그 머리카락을 녹여줘서 뚫리게 해주는 것이랍니다. 물론 식당에서 석쇠라든가 이런 집기들을 먹고 난 그 그릇들을 닦을 때 세정제 성분도 양잿물이 들어있답니다. 고기 등의 단백질을 녹여서 닦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식당에서 오븐 세정제 같은 이 세정제는 가정에서 사용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양잿물이 들어있어서 강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항상 장갑을 끼고 제대로 닦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브리첼과 양잿물의 오해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유럽에서는 200년 이상 양잿물로 브리첼 빵을 만들고 있고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전하게 즐겨 먹는 빵이랍니다. 그럼 브리첼에 양잿물을 왜 사용할까요? 보통 브리첼을 만들 때 양잿물 3% 용액, 양잿물을 물에 녹여서 3% 용액을 사용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양잿물은, 수입 양잿물은 식품 첨가물로 인정이 안 되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잿물은 식품 첨가물로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아까 말한 3분의 간장 만드는 데도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브리첼에 양잿물을 넣게 되면은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이 양잿물에 녹여져서 빵을 구울 때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단백질이 갈색으로 타게 된답니다. 타면서 구수한 맛이, 단백질에 의한 향기 좋은 맛이 만들어지죠. 물론 빵 속에 들어있는 설탕 성분이 또 구워지면서 캐러멜화 반응에 의해서 캐러멜로 검게 구워지면서 캐러멜의 고소한 맛이 또 나게 된답니다. 이 마이야르 반응의 단백질에서 나오는 향기와 설탕의 캐러멜화하는 향기, 맛 두 개가 합쳐져서 더 좋은 맛이 나기 때문에 브리첼이 유럽에서 인기가 있는 빵 중에 하나가 된 것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잿물을 사용을 안 했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유럽, 독일에서는 브리첼 만드는 양잿물을 약국에서 소분해서 판매한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화공약품점에서 양잿물을 구입하다 보니까 25kg의 양잿물에는 식품 첨가제라고 써 있어서 문제가 안 됐는데 25kg의 양잿물을
제과점에서 브레첼 만드는 데 쓰게 되면은 아마 10년도 더 쓰게 된답니다. 그리고 비누를 만드는 사람들도 25kg를 쓸 수가 없어서 이 판매점에서 한 3kg로 소분해서 판매한 것이에요. 3kg로 소분해서 판매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다 하는데 소분 포장에는 그냥 비닐에 포장을 해서 그것이 양잿물인지 그것이 식품 첨가물로 허가가 된 건지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고발된 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영업정지로 물론 이어졌겠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처음 접한 공무원은 앞뒤 과정도 없이 고발을 해서 영업정지를 내린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약 한 20년 전에 있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고발돼서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나왔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왔답니다. 무혐의 혐의 없음. 왜냐하면은 25kg짜리 포장에는 식품 첨가제인데 그 업체에서 소분해서 팔은 게 아마 소분해서 팔았다는 증거를 갖다가 사유서를 올렸겠죠.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양잿물, 즉 가성소다 또는 수사라나트륨 같은 이름인데 혐의 없음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판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잿물을 구입할 때 뭐 24kg 포장지는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24kg 포장지 안에 다시 3kg씩 소분해서 판매하는데 3kg 소분 포장에 성분 표시가 돼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우리가 양잿물 하면은 양잿물에는 98%의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있고 또 2%의 탄산소다가 들어있답니다. 탄산소다는 원래 양잿물 외의 성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듯이 탄산소다는 좀 빨래할 때 넣게 되고 또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위장병이 있을 때 위산 과다일 때 탄산소다를 한 숟가락씩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위산을 중화시켜서 위를 편안하기 위해서 지금도 제산제는 탄산소다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탄산소다를 과용하다면 위산이 또 위에서 위산이 부족한가 보다 해서 위를 더 과잉 생산하게 돼서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제산제는 몇 가지 성분이 더 섞여 있지요. 이토록 제산제는 탄산소다는 베이킹소다라고도 하는데 빵 만들 때, 빵을 부풀릴 때, 보통 과자 만들 때 부풀릴 때 사용하지요. 인체에 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브레첼로 만들 때 양잿물이 들어가는 것을 이해가 부족해서 굉장히 오해해서 어떻게 양잿물로 사람이 먹는 빵을 만드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인터넷에 댓글로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물론 양잿물 자체로는 위험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염산과 강한산과 양잿물 강알칼리로 3분의 간장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이게 다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갔을 때에 남아있을 땐 문제지만 그것이 합쳐져서 소금으로 염으로 됐기 때문에 무해가 된 것입니다. 이토록 브레첼 빵을 브레첼 빵을 성형해서 양잿물 용액에다가 한 10초 정도 담갔다 꺼내서 오븐에 굽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빵에 대한 이해가 될 때 이스트는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발효가 돼서 빨리 부풀죠. 온도가 낮을 저온 냉장고에 넣을 때는 천천히 발효가 되고요. 그렇듯이 양잿물도 높은 온도에서는 반응이 빨리 일어난답니다. 비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높은 온도에서 비누를 만들면은 빨리 비누화가 되듯이 브레첼을 반죽을 해서 만들어서 성형을 해서 그 성형한 것을 양잿물 3% 용액에 담그거든요. 그래서 양잿물 용액도 높은 온도에다 담그면은 빨리 단백질이 녹아서 녹게 되지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높은 온도보다는 보통 한 30도, 40도 온도에다가 한 10초 정도 담갔다 꺼내는데 반죽을 양잿물에 3% 용액에 담갔다 꺼내면은 밀가루의 단백질이 녹게 된답니다. 그 녹게 된 것이 오븐에 들어가서 200도의 고온에서 빵이 구워지면은 표면에 남아있는 양잿물은 200도의 고온에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결합돼서 소다로 변한답니다. 즉 베이킹 소다로 변하게 되죠. 물론 양잿물이 반응해서 반죽에 있는 단백질을 갖다 분해해서 소모되는 양잿물이 있고 남은 양잿물은 지금 말한 것처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즉 소다로 변하게 돼서 인체에 무해해지는 것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설탕은 캐러멜화돼서 캐러멜 향이 나고 단백질은 녹아서 물론 아미노산 성분도 약간 변화되지만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단백질 특유의 향과 맛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브레첼 빵이 인기가 있는 것이지요. 즉 향과 맛이 독특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잿물이 반응을 하고 또 오븐에 들어가서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무해한 소다로 변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랍니다. 이는 유럽에서 200년 동안 이 빵을 만들어 먹은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양잿물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과점에서 이 양잿물은 독성이 강한 알칼리라 부식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식품 제조하는 공간에 두면 안 되고 별도로 두어야 된답니다. 별도로 두고 또 양잿물로 3% 용액을 만들 때는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3% 용액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된답니다. 그게 더 관리가 중요한 거지 빵을 만들어졌을 때는 좋은 빵이 만들어진 거고 전혀 무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비누를 만들 때는 아까 비누합갑이기 때문에 보통 오일과 양잿물의 섞는 양이 보통 10분의 1 정도, 10분의 1에서 2 정도 되는데 그때는 양잿물을 물에 녹일 때 양잿물이 양이 많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외 바람이 부는 실외에서 양잿물을 녹여서 비누를 만드는데 우리가 브리첼을 만들 때는 반대로 3% 용액이기 때문에 보통 실내에서 환기되는 데서 녹여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밖에서 녹이는 게 더 안전하지요. 그거만큼은 관리사항이랍니다. 지금은 양잿물도 유럽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약국에서 10g, 20g 소분해서 브레첼용으로 파는데 한국에서는 25kg로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업체에서 지금은 24kg 큰 포대에 그 안에 3kg씩 소분해서 담아서 24kg 포대로 판매한다고 하네요. 반면에 저는 그것도 양이 많아서 시약용을 사용한답니다. 시약용 가성소다는 수산화나트륨은 약 99%의 가성소다가 들어있고 약 1%의 탄산소다가 들어있죠. 근데 이 시약용을 제과점에서 사용하면 또 식품법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 판매용은 꼭 식품 첨가물로 되어 있는 24kg, 3kg 되어 있는 그것을 사용해야 문제가 안 된답니다. 오늘은 양잿물의 전반적인 과정, 그리고 뒤에는 브리첼과 양잿물에 대해서 안전성과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물론 부족한 설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약간 이야기가 덜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양잿물이 발명돼서 양잿물을 이용해서 브리첼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소포장해서 양잿물을 약국에서 판매한다고 하였지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볏짚을 태워서 내린 잿물 가지고 빨래를 하고 도자기에 유약을 만든다고 얘기했듯이 유럽에서는 양잿물이 발명되기 전에는 포도가지를 태워서 그 물을 내려서 포도가지 잿물을 이용해서 브리첼을 만들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었네요. 그것은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양잿물, 즉 가성소다, 수산화 나트륨 가지고 브리첼을 만든답니다. 오늘은 브리첼과 양잿물에 대해서 꿈팜정원에서 아는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였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